오늘 아침 저는 이제 그 따릉이를 타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출근을 했는데요. 아, 너무 좀 상쾌하고 봄이 왔음을 아주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뭐 남녀노소 불구하고 이렇게 은폐된 곳에서 뭐 모여가지고 젊은이들 클럽 가가지고 요새 좀 말썽이 많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이렇게 날씨가 너무 좋으니까 이렇게 따릉이 타고 또는 이제 요새는 각 지자체마다 여러 가지 이렇게 탈 것들 이렇게 도로도 많이 깔아놓고 정비가 좀 잘 돼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세금으로 만든 거니까 우리 세금 내신 분들, 납세자 여러분들은 그런 것들을 적극 활용하면서 이 좋은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렇게 두꺼운 그 겨울 그 오버코트를 입고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마 눈치채신 분도 있겠지만, 출래 불사춘이다. 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봄이 왔지만, 아직 봄을 느끼지 못한다. 우리 시장은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아직 봄이 오지 않았습니다. 한겨울입니다. UTV 관점에서 볼 때는 한겨울입니다. 자, 동학 삼성전자 운동, 네, 동학 개미 운동, 뭐, 지금도 열심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사실은 법과 제도, 우리 시장을 둘러싼 법과 제도가 좀 이렇게 제대로 정비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 주식시장에 오래오래 장기 투자는 사실상 저는 반대다.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다만, 지난번처럼 폭삭 주가가 시장이 붕괴됐을 때, 이럴 때는 언제든지 자율적인 반등이 오기 때문에 그럴 때 우량한 종목들을 사서 좀 이렇게 일정 기간 보유하면 꽤 수익이 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제가 뭐 삼성전자 얘기도 했었고 삼성생명 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그 삼성물산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그 딥밸류라고 하죠. 아주 갑자기 뭐 일시적인 위기가 와가지고 주가가 붕괴하는 이런 때에 발생하는 그런 어떤 엄청난 저평가. 딥밸류는 많이 해소됐습니다. 반등이 그만큼 빠르게 진행됐어요. 썩은 밸류라고도 하는데 이런 거는 다 해소가 됐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이 주주 중심으로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들도 같이 보호되고 그 권리가 보호되고 또 존중되는 이런 그 제도가 뒷받침이 돼야만 우리 시장이 저평가가 해소되면서 장기 투자하는 우리 일반 주주들이 보호될 수 있다. 저는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오랜 기자 생활을 하면서 터득한 거예요. 터득한 거. 이거 바꾸지 않고서는 대한민국의 장기 투자는 저는 반대입니다. 자, 전자, 생명 잠깐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가 지지부진하잖아요. 삼성전자 엄청 샀는데 삼성전자만 지금 부진해요. 다른 바이오주도 지금 난리 났지 않습니까? 애타죠. 애타요. 자, 제가 상속 증여세 지금 그 이벤트가 발생한 전후 2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만 상속 증여세를 낼 수 있도록 했잖아요. 우리나라 법에서. 이거 바꾸지 않으면 삼성생명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여러분들?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지분 20.8% 들고 있어요. 삼성전자 지분 4.2% 들고 있습니다. 이거 증여해야 하잖아요. 상속해야 하잖아요. 근데 시가로만 돼요. 100% 시가로만 반영돼요. 그 상속의 기준가가. 그러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을 대표하는 삼성생명, 그 다음에 제조업, IT를 대표하는 그 미국의 팽하고 이 경쟁해야 되는 이 삼성전자가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증여세를 아끼려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이건 제2의 본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삼성생명 20.18%를 이건희 회장께서 지금 들고 있다니까요. 자, 딥밸류에서는 자율반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제 자율반등이 끝난 상황에서는 이러한 법과 제도, 우리 자본시장을 둘러싼 이런 환경이 친주주적으로, 친시장적으로 바뀌지 않으면 그 이상 장기적으로 쭉 우상향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시장적인 법과 제도는 뭐냐? 주주 가치가 보호받고 보장되고 이래서 자꾸만 기업 가치가 이 주주의 그 계좌로 자꾸만 이렇게 이전되는 거죠. 그 가치가 보호되는 겁니다. 주주의 권리가 보장되는 거예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받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오르면 뭐 최고세율, 상호세율 낮춰도 세수 안 줍니다. 제가 지난번에
계산해 드렸잖아요. 산수로. 세율을 절반으로 낮추어도 주가가 많이 오르면 세수가 절대 줄지 않는다. 이런 거를 명심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주가가 폭락할 때 대주주들은, 대한민국의 지배주들은 소액주주, 일반 주주들의 어떤 그 주가 손실과 같이 그런 아픔을 같이 하냐? 아니죠. 다릅니다. 자, 또 보겠습니다. 제가 사례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우 키움그룹, 키움증권 다 아시죠? 동학개미운동이 다 이렇게 키움증권 계좌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보세요. 지주회사가 이제 다우데이터라는 지주회사가 있습니다. 자, 4월 25일인가요? 김익래 회장 130만 주, 3.4%. 이머니에게 시간의 거래를 통해서 매각했어요. 매각 가격 7,650원. 제가 따져보니까 얼추 PBR이 0.48배입니다. 매각한 금액은 약 100억 원. 그런데요. 그래서 이머니의 그 비상장사인 이머니의 그 다우데이터 지분율이 28.55%로 훅 올라갔어요. 자, 김익래 회장 지분은 34.79%. 1대 주주 김회장, 2대 주주 이머니. 자, 그런데 이 100억이잖아요. 이 매각 가격이, 이 지분 이동 가격이. 그런데 4월 14일 이머니가요, 키움 ENS라고 하는 역시 다우 키움그룹 그 계열사죠. 지분 85만 주, 16%를 97억 원에 역시 다우 키움그룹, 다우 키움그룹 핵심 계열사죠. 다우기술에 매각합니다. 얼마에? 97억 원에. 이유, 투자 재원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이에요. 자, 딱 느낌 오시죠? 다우데이터 주가가 코로나19 때문에 팍 폭락하니까 그룹 차원에서 그 회장님 주변 그 참모들이 때가 왔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키움 ENS 다우기술에 딱 팔고 그 돈만큼 회장님 지분을 이머니가 가져온 거죠. 똑같잖아요. 금액이. 키움 ENS를 판 가격이 97억 원. 김익래 회장의 지분 130만 주를 이머니가 사온 가격이 약 100억 원. 똑같잖아요. 자, 그런데 이머니는 어떤 회사다? 김익래 회장의 아들인 김동준, 지금 상무일 거예요. 김상무가 지분이 26.9%로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김 회장의 아들 거라고 보면 되죠. 이머니. 이머니의 김익래 회장 지분은 12.25%. 아들보다 훨씬 적죠. 자, 결과적으로 김 회장의 지분 3.4%가 아들이 대주주로 있는 이머니로 아주 낮은 가격에 주가가 폭락한 때를 틈타서 이동을 했습니다. 크게 보면은 광의의 증여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국세청이나 이런 데서는 이런 거를 잘 와치하고 있을 겁니다. 자, 보세요. 그 이후로 다우데이터 주가가 어떻게 됐어요? 수년간 짓눌려 있던 다우데이터 주가가 이렇게 이제 증여가 일부 이루어졌구나 이렇게 막 이게 공시가 나니까 그냥 주가가 그냥 막 상한가하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주가가 폭락할 때 일반 주주들은 보호 받아요? 절대 아니죠. 막 반대말로 나갔을 거예요. 어떤 계좌들은. 그 처참한 손실과 일반 주주의 손실과 우리 김익래 회장 일가, 그러니까 지배주주 일가의 어떤 그 이해관계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상충합니다. 폭락을 이용해서 값살 때 지분을 아들 회사에게 넘긴 거죠. 그래서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제가 첨언하고 싶은 건 뭐냐. 상장사의 상속증여세 관련해서 제가 이제 그동안에는 이제 시가로 돼 있는데 여기다가 자산가치, 그 다음에 수익가치를 같이 좀 이렇게 반영하자. 이렇게 주장을 했잖아요. 지난번에. 이게 친시장적인 거다. 여기다가 그 주주가치를 최대한 배려하는, 보장하는, 주주가치 보호를 위해서 앞장서는 그런 배당 정책을 하고 자본 배분을 하고
이런 회사 있잖아요. 그렇게 자사주 매입하고 소각하고 이런 상장사의 지배주주들이 증여하고 상속할 때 저는 더 파격적인 메리트를 줘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최고세율이 플러스 뭐 20% 해가지고 60% 돼 있잖아요. 이러면은 30%가 아니라 최고세율을 그냥 막 20% 이렇게 저는 파격적인 혜택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주가가 올랐을 테니까 일반 주주를 보호하면 보호할수록 시장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 회사의 상장사, 그런 상장사의 지배주주들의 상속 증여세는 저는 따로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저는 더 파격적으로 깎아줘야 된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그게 시장을 위한 거고 국민연금을 위한 거고 그게 결국은 정부의 세수를 위한 거다. 세율이 파격적으로 낮아져도 주가가 그만큼 오르면 절대 세수는 줄지 않는다. 오히려 는다. 증가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비님 댓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일부. 주가와 순자산 가치를 따져서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평소에 얼마나 이 상속 증여세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느낄 수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오래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얘기가 와닿습니다. 제가 상장사의 상속 증여세에 왜 자산 가치를 반영해야 되냐. 이 말씀도 다시 한번 좀 드려보고 싶어요. 한번 좀 이렇게 제기하고 싶어요. 대한민국 자본주의가 이제는 어느 정도 역사가 무르익었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상장사 중에는 반세기가 넘는 상장사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죠? 그 반세기 동안에 장사를 통해서, 영업을 통해서 자산을 불려놓은 상장사들이 꽤 많아요. 수백 개 됩니다. 수백 개. 근데 이런 상장사들은 자산을 반영하지 않으면 이게 그 세수에 펑크가 생깁니다. 시가대로만 하면. 이제 우리 상장사도 이제는 그 반세기 가까운 전후에 그런 오랜 업력을 통해서 자산을 알토란 같이 불려놓은 상장사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자산을 우리 상속증여세에 반영을 해줄 때가 된 겁니다. 시대적으로도. 자, 이 말씀 한번 좀 말씀드리고. 5일 전에 뭐 이런 얘기도 댓글이 올라왔어요. 6일 전이겠죠. 뭐 이런 그 국민청원에 올리자. 이런 그 상속증여세 개혁을 뭐 이런 얘기인데 꼭 국민청원이 아니더라도 여기저기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저는 꼭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 자, 상속증여세가 없는 나라가 있다. 이런 댓글도 많이 달려 있어요. 많이 달려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더 알아보니까 뭐 유럽 선진국들을 대부분 상속증여세율이 소득세율보다 크게 낮습니다. 낮아요. 노르웨이, 스위스, 뭐 네덜란드, 핀란드, 뭐 덴마크 다 선진국들이라고 하죠. 이런데 상속증여세보다는 소득세가 월등하게 높습니다. 소득세를 많이 매기고 상속증여세는 뭐 상당히 좀 이렇게 뭐 한 10% 전후로 좀 물리고 있습니다. 대만도 10%가 좀 안 된다고 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이런 데는 이제 상속증여가 불로소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소득세보다 중과하고 있죠. 최고세율 30억 넘는 거에 대해서 50% 이렇게 우리는 이제 과세 표준이 뭐 30억 넘으면 50% 이렇게 매기고 있습니다. 이 50%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OECD의 2배 정도가 됩니다. 2배. OECD 평균이 한 23%, 5%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양도세를 더 많이 매기고 상속증여세를 뭐 이렇게 적게 매기거나 안 매기는 취지가 있죠. 자, 그 너무나 이 과도한 세율은 상당히 그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거가 분명히 있는 거고, 그 이중과세 문제 이런 것도 또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진국으로 갈수록 소득세율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고, 우리도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잘 이제 그 과세 당국이라든가 정부, 그다음에 이 전문가들이 계속 논의를 해야 돼요. 독일이 사실은 이런 어떤 그 제도 이런 것들이 좀 앞서간다고 하잖아요. 독일 나라가. 근데 최고세율이 50%예요.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50%. 그런데
과세 표준 구간이 이 50% 매기는 과세 표준 구간이 독일이 얼마? 400억.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확 달라요. 우리는 30억만 넘어도 50%, 독일은 400억이 넘어야 5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촘촘하게 나눠가지고 최고세율은 높지만 이게 해당하는 그런 그 사례는 많이 낮은 거죠. 우리는 30억만 넘으면 50%니까 상당히 느낄 수가 있어요. 물론 뭐 이거를 다 내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하지만, 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14,000달러, 그렇게 금액이 크진 않죠. 증여할 때 요거는 그 증여세에서 빼주고 있어요. 해마다 14,000불. 미국은 다 이렇게 그 상속 증여세가 다른 건데요. 이거에 대한 어떤 취지, 왜 그런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면 우리 상속 증여세가 어떻게 좀 정비가 돼야 될지 조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도한 그 세제로 인해서 창업 의욕이 좀 이렇게 저하되고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고, 이래서 결국은 기업이 지속적인 어떤 그 수익 창출에 좀 이렇게 뭐 의욕을 상실하고, 이게 다 이제 기업 가치에 반영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에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나 우리 일반 주주들이 보호받아요? 절대 아니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막 이념적인 과격함으로 인해서 막 상속세를 막 증여세를 올려라, 이거를 막 있는 그대로 다 징수해라. 그럼 결국은 누가 손해예요? 국민연금이 손해고 궁극적으로 일반 주주들이 손해입니다. 김성균님, 기업가를 무시하면 누가 창업을 할까? 다 공무원 하면 누가 돈을 벌지요? 주가 폭락할 때 주식을 사면 배가 안 아프죠. 예. 앞뒤 얘기 아주 공감해요. 다 공무원 하면 누가 돈을 버나요? 나라 경제 활동은 누가 책임져요? 다 공무원 해가지고 세금으로만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기업가 무시하면 창업할 사람들이 있어요? 없죠. 없죠. 자,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영리한 재테크다. 주가 폭락할 때 증여를 한 게. 예, 영리한 재테크죠. 영리한 재테크인데 이게 사회적으로 볼 때, 우리 국민연금을 보호하자고 하는 UTV 입장에서 볼 때 이런 세제가 저는 좀 불만인 거죠. 이거는 진짜 반시장적이고 반 MPS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말씀. 세율과 세수는 정부와 납세자와의 제로섬 게임이다. 정부 입장에서는 세율을 높이 올려서 그다음에 감시를 해가지고 국세청 다 동원해가지고 다 뜯어서 세수를 이만큼 올려가지고 대통령한테 칭찬받고 싶겠죠. 그런데 세율 올리고 감시한다고 세수가 그만 확보되나요? 절대 아니죠.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려고 김현장이라든가 법무법인, 세무법인, 그 다음에 회계법인 총 출동합니다. 지금 그러고 있고요, 사실. 자,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꼭 우리가 명심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반향이 점점 커져서 우리 UTV를 공감하는 그런 어떤 여론이 많이 형성되면 제가 그때는 본격적으로 장기 투자해서 우리 노후를 대비할 만한 아주 우량한 그런 그 스몰캡 중견기업들 제가 쏙쏙쏙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전에는 저는 단기 투자하셔라 라고 차트 매매 하셔라, 차라리 딥밸류가 사라진 지금에서 대한민국에서 장기 투자하면은 보호받지 못한다. 주주의 비례적 이익이 보호받는 그런 어떤 환경, 일반 주주와 지배 주주를 똑같이 존중하고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이사의 성관주의 의무가 빨리 도입이 되는 그 시점에서는 제가 마음 놓고 내가 제 머릿속에 있는 수백 가지의 그 엄청난 우량한 상장사들을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UTV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 2억 3억짜리 자녀회사 만들어가지고 아주 알토란 같은 회사를 이렇게 증여하는, 상속해주는 이런 대한민국 부자들의 아주 영리한 그 재테크 한번 또 별도로 소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